안녕하세요. 렉스턴 뉴 아레나를 뽑은 지가 이제 약 5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로수는 지금 보시면은 한 8,000km 가까이 탔네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얼마 전부터 계속 요소수 관련된 경고등이 떴고, 저는 그걸 무시하고 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설명드리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계기판에 이 정도 주행한 다음에 재시동 불가 이렇게 경고등이 떴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서야 마트에서 요소수를 한 통 샀습니다. 요소수 한 통에 약 10리터, 지금 시세로 약 한 13,000원 가량 합니다. 이 요소수 시스템이 왜 필요한가? 도대체 왜 넣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타다 보면은 가끔 요소수 관련된 경고등이 뜰 때가 있어요. 이런 뭐 부족 메시지뿐만 아니라 뭐 요소수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떴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디젤차는 두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는 미세먼지, 즉 끄릉이죠. 손으로 만졌을 때 까맣게 묻어나온 숟가루 같은 그런 걸 PM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질소산화물이 있습니다. 이 질소산화물은 무색무취인데 이게 대기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좀 제조사가 딜레마가 있어요. 디젤의 효율을 좋게 하자니, 즉 엔진 내부의 온도가 높을수록 이 디젤 엔진의 효율이 좋아지는데, 그렇게 하니까 PM, 즉 완전 연소가 돼서 끓음은 거의 발생을 안 하는데 대신에 질소산화물이 증가를 합니다. EGR 밸브라는 게 있어가지고 일부러 연소실의 온도를 낮춰요. 엔진 실린더 블록 안에가 너무 뜨겁다 그러면은 배기가스를 다시 엔진으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일부러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그 효율을 떨어뜨리니까 연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질소산화물은 줄였어요. 근데 대신에 PM이 증가하죠. 이 PF란 걸, 그러니까 즉 필터를 통해서 PM을 거르고요. 질소산화물은 LNT라는 방식으로 원래 대응을 했었습니다. LNT는 뭐냐면 이렇게 배기가스를 귀금속 같은 소재로 갖다가 촉매에다가 포집을 해놨다가 그 다음에 일부러 후분사라는 거 시켜가지고 연소를 시켜요.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았다가 태우고 모았다가 태우고, 맨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도 질소산화물을 규정 그 유로 5 같은 경우에는 만족을 시켰어요. 근데 유로 6 이제에서 뭐 C, D 이렇게 올라가고 나니까 이거는 도저히 DPF로 막아보고 LNT로 막아보고 근데 안 되니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SCR, 즉 요소수 시스템이 들어간 겁니다. 요소수 시스템 솔직히 차에 아무런 연관도 없어요. 고장이 나도 차량 주행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고요. 정부에서 규제를 했죠. 요소수 시스템이 이상이 생기면 그 운전자가 그걸 안 고치고 그냥 탈 수가 있으니 무조건 어느 정도 주행한 다음에는 엔진이 돌아가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해라. 그래서 제조사들은 그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뭐 요소수 탱크에다가 그러면 나 요소수 싫으니까 그냥 물 넣을래, 그러면은 될 것 같나요? 아니죠. 탱크 내에 이게 요소수인지 아닌지 감별하는 센서가 있어서 그것도 역시 막히도록, 이것도 법으로 규제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법을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제조사는 항상 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기가스가 나가는 길에다가 최종적으로 요소수라는 액체를 그냥 스프레이처럼 미세하게 인젝터로 분사를 해주는 것 뿐이에요. 차량의 동작하고는 일절 관계가 없어요. 고장나도 솔직히 주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소수 시스템이 뭐 고장이 났다 그러신 경우에는 당장 뭐 경고등 떠 있다고 어디 센터에 가셔야 되는 그런 건 아니고, 좀 겸사겸사해서 센터 충분히 천천히 방문하셔도 대응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뭐 요소수 시스템 고장 나봤자 인젝터 아니면 펌프 뭐 그런 모듈이 고장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그런 경우밖에 없긴 합니다. 아주 간단한 구조라서 손쉽게 정비를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물론 최근에는 요소수 관련된 경고등이 거의 안 뜨더라고요. 예전에 SCR이 처음 적용됐을 때만 하더라도 경고등이 엄청나게 떴습니다. 지금은 근데 그런 일이 상당히 적다. 저도 본 사례가 많지가 않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요소수 관련된 경고등이 떠봤자 이런 부족과 관련된 것들인데, 여태까지 일부러 요소수를 안 넣고 있었죠. 제가 요소수 게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여기다가 제가 10리터를 넣어 볼 겁니다. 이 차의 요소수 탱크는 20리터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자마자 요소수를 넣게 되면 아마 10리터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테스트 안 해봤는데 한번 여기다가 10리터 넣었을 때 어느 정도 차는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요소수는 여기 보시면 ISO 22241 요 규격만 구매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정품 인증하시고요. 뭐 브랜드를 어디를 쓰시건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게 10리터라는데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집에서 혼자 가시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들고 한참 동안에 버텨야 되거든요. 이게 들어가는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상당히 애먹으실 거예요. 그리고 옆에 다 묻힐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허옇게 다 좀 나중에 닦을 때 조금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이 뚜껑을 따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얗게, 얘는 굳으면 이런 덩어리가 생겨요. 이런, 이렇게 자, 꽂은 다음에, 자, 이렇게 열면 여기 요소수 탱크가 있죠? 이걸 뚜껑을 열고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얘를 한 손으로 먼저 꽂아놓고 이렇게 깊숙이 꽂아놓고 그 다음에 얘를 눌러줍니다. 먼저 이 공기구멍이 위로 가야 돼요. 공기구멍 위로 가게 해서
이게 상, 그죠?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주는 겁니다. 이거를 꽉 안 꽂아 놓으면 쏙 빠지면 그냥 여기 엎어먹는 거예요. 세게 껴놓고. 여타가 중간에 남아버리면 되게 애매하거든요. 빼는 과정에서 좀 설릴 수도 있고 애매하게 통이 남아있으면 되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충분히 탱크가 비워졌을 때 넣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넣다가 다 흘렸어요. 네, 처음 넣어보신 분들은 흘릴 수 있습니다. 끝. 자, 요소수를 다 넣고 나서 한번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실 경우 카드를 삽입하세요. 경고등이 이제 사라졌네요. 그죠? 바로 반영이 됐을까요? 700 몇 킬로밖에 못 한다고 막 그러더니 10리터 사니까 거의 다 달았다고 표시가 된 건데 뭐 이렇게 거의 꽉 찬 것처럼 표시가 되네요. 그렇다는 말은 뭐 이게 탱크가 20리터니까 막 두 통 사가지고 두 통 다 넣어버려야지 막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괜히 남아봤자 말씀드린 대로 괜히 그 큰 통을 갖다 차에다 싣고 다녀야 되고 괜히 이상 찝찝해요. 요소수도 이제 보관 유통기간 같은 게 있다 보니까 뭐 탱크가 20이라서 나는 아예 한 번에 다 넣어야지 꽉 채워야지 그래서 20리터 사시는 분들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면 주유소에 가서 딱 정해진 양물 구매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세페로 하시는 것보다 무거우니까 주유소에서 넣으시는 것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거슬리게 하던 그 요소수 관련된 경고등이 이제 한동안 안 뜰 것 같습니다. 아마 한참 안 뜰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처음에 차 구매했을 때 한 반 정도 조금 넘게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탈 때까지 한 8,000km 탈 때까지 아직 요소수가 고갈이 안 됐다. 그 말은 야 13,000원 넣고 정말 오랫동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옛날에 요소수 대란도 있었고 뭐 디젤차가 요소수 때문에 좀 불편하고 그거는 중장비나 대형 화물차 타시는 분들이 요소수 깨먹거든요. 그 차들은 워낙 매연 그 발생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요소수를 진짜 퍼먹어요. 근데 이 렉스턴 같은 경우 연비 상당히 좋죠. 이 차 가지고 제가 이 정도 탈 때까지 한 번도 요소수를 안 넣은 거고 지금 13,000원치 넣으니까 저렇게 거의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비용 관련해서는 탈 것만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쯤에서 요즘에 디젤차를 사는 것이 과연 맞는가, 제가 이제 요소수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디젤차를 사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요즘 디젤차를 사도 되냐고 물으신다면 결론은 예스입니다. 단 그 시장의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솔직히 디젤이 뭐 옛날에 폭스바겐 게이트로 인해서 이렇게 갑자기 단시간에 급락을 했지 이 차가 무슨 환경 오염을 유발시키고 그런 차는 아니에요. 이미 이 차는 유로6D 막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환경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LNT, DPF, SCR 모든 장치들이 혼합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차에서는 뒤에다가 그 하얀 수건을 갖다 대도 끓음이 묻어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질소산화물 역시 아주 극도로 억제돼서 최소한의 수량만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거 디젤 차들에 비하면 월등히 좋아진 것이고요. 웬만한 가솔린 차, 그러니까 가솔린 차도 GTF가 달린 차가 있을 거예요. 그 매연 저감 필터가. 근데 그거 달린 차가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PM 배출량은 제가 알기로는 이 차가 PM 배출이 더 적어요. DPF 때문에.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일단 적지 않습니까? 가솔린 차는 그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또 이산화탄소 배출이 좀 높은 편이고 배기량이 큰 편이니까 아무래도 물론 요즘엔 가솔린도 다운사이징이 되긴 했지만 이런 대형차들 렉스턴 같이 팰리세이드처럼 카니발이든지 2톤이 넘어가는 공차 중량이 2톤이 넘어가는 차량들은 가솔린으로 타게 될 경우에는 유류비 부담이 상당합니다. 요즘에 기름값 어때요? 엄청나게 높아졌죠.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잠깐 디젤 값이 엄청 올랐기 때문에 디젤차가 인기가 확 죽었다가 지금은 다시 사람들이 너무 유가가 세니까 다시 도로 디젤로 몰리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대형차들. 원래 BMW X5나 뭐 이런 차들은 디젤 모델이 지금도 많이 줄을 이루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단은 이미 디젤은 죽었어요. 뭔가 그 하이브리드라는 게 나오고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든지 또 여러 가지 기술로 인하고 그리고 그때 폭스바겐 게이트 이후로 디젤의 수요가 많이 죽은 건 사실이고 주로 세단을 중심으로 많이 죽었죠. 폭스바겐 아테온 같은 차가 디젤이 연비가 엄청나게 좋거든요. 20km가 훌쩍 넘어가요.
뭐 골프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들 요즘에 디젤이 많이 안 나가죠. 세단은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왜냐하면은 트렌드가 바뀌어서예요. 디젤이 진짜 무슨 뭐 사고를 치고 뭔가 마치 해서 안 될 걸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유행인 거예요. 전기차가 마치 좀 유행인 것처럼, 물론 정부 방침도 있고요. 근데 지금 디젤차 샀을 때, 지금 노후 경유차 사신 분들은 억지로 폐차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뒤에서 진짜 매연이 심하게 나오는 차량들이고, 배출가스 5등급 이하, 지금은 이제 4등급 이하로 조금 기준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배출가스가 너무 배출이 심하고 우회전 같은 거 지하주차장에서 걸어놨을 때 상당히 매연 냄새가 많이 나죠. 그 차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 같은 데 진입이 불가한 차량들도 있고요. 그래서 디젤을 사게 되면 그런 불편을 겪는 거 아니냐. 조기 폐차를 무조건 해야 되는 차량들 중에는 연식이 엄청나게 오래된 차량도 있겠지만 정말 재수없게 얼마 안 된 차량들도 있어요. 뭐 2007년식들 이런 분들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운이 없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DPF가 달려나오지 않은 뭐 거의 끝물에 산 분들인데, 그때 사신 분들은 의외로 이게 빨리 사줬던 거죠. 근데 지금 요소수까지 이렇게 SCR까지 들어간 차량들은 제가 장담하건대 국내 운행 제한이 걸릴 가능성은 향후 15년 내에는 없습니다. 그 정도 지나가면 모를까. 이미 판매된 차량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차들이 지금 배출가스 배출이 맞느냐? 아니에요. 진짜 예전 디젤 차량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깨끗한 클린 디젤이고요. 그 요소수 장치나 DPF 장치나 이런 것들이 망가지지 않는 한은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는 기준 하에는 정말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정비만 잘해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다만 그건 있어요. DPF나 LNT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내가 고속주행을 가끔 가다가 반드시 해줘야 되는 그런 운행 패턴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20-30분 고속주행을 할 일 없다. 고속주행이라는 것은 한 80km 이상의 속도로 국도를 한 20-30분 이상 주행하는 거죠. 그런 환경이 안 된다. 그런 분들은 디젤을 좀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가끔가다 한 번씩 고속주행을 해주는 게 아닌 이상. 근데 그런 환경이 아니신 분들은 내가 가끔가다 나는 뭐 지방도 가고 가족 여행도 가고 그러신 분들은 전혀 디젤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정말 시내발이만 타시고 뭐 1년에 뭐 한 5-6천 밖에 안 탄다, 그런 경우로 아닌 이상에는 디젤을 사시는 게 전혀 문제가 없다. 특히나 이런 대형 SUV, 렉선 스포츠, 렉스턴, 이런 프레임 바디 무거운 차량들을 살 때는 지금 가솔린 차 사게 되면은 기름값에 내가 눌려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차들은 디젤을 사는 게 맞아요. 저는 지금 아주 잘 타고 있고, 이 차 대충 타고 다니는데 연비 10km 이상 나오고요. 진짜 고속도로에서 잘 타면 연비 15km 이상 나오거든요. 이런 대형차가, 이런 무겁고 안전한 차가 그 정도 유지 비용에 그 정도 연비면은, 그리고 그 정도 세금이면은, 이거는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도 디젤을 누가 사냐, 요즘엔 무조건 가솔린이다, 그 바람이 휘말려서 팰리세이드 3.8 가솔린을 사신 분들이 피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기름이 많이 먹어서, 너무 세금이 세서. 그러니까 이게 때로는 휘말리고 휩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나한테 맞다고 한다면은 구매에는 전혀 망설이실 필요가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항상 흐름은 바뀝니다. 전기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이런 대형 SUV, 무거운 차량, 프레임 바디 차량을 사는 데는 디젤이 결코 나쁜 방법이 아니고 좋은 방법이다. 아직까지는 적어도 그 트렌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니 안심하고 구매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조금 길었는데요, 지루한 내용도 있고 한데 도움이 되신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디젤 차량에 대해서 좀 걱정하셨던 분들도 한번 요거를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100% 정답은 아니지만 적어도 저도 프로인 영업사원 입장에서 고객들에게 항상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